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곡성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과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먼저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또 직접 한번 뵐 날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시안 하면은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현재 성신여대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테크 그리고 인문 이런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 시안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튜버예요. 그 중에서도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샅샅이 봐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실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일 앞에 있는 수식어가 눈에 띄실 거예요. 프로 지식 탐험가. 이게 뭐지? 이게 직업이야?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제가 몇 번째 책인가요? 하여튼 책을 낼 때 저한테 붙여준 수식어예요. 프로 지식 탐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직업을 하나를 얘기하자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솔직히 이제 16가지 정도 직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그러면 교수 아니면은 작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말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붙여준 말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오늘 할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일단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작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그런데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중들이 보기엔 조금 어려운 지식들, 새로운 정보들, 어려운 지식들을 분석해서 좀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려운 지식이나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대중들에게 설명해주는 역할, 전달하는 역할인데 그거를 강연으로 풀면은 교육을 한다, 교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책을 써가지고 글로 풀면은 작가 아니면 칼럼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방송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좀 재밌게 전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오늘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새로운 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아니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너무 복잡해. 뭐가 이렇게 빨리 변하지? 이런 식의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상경제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경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미래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인간상이 어떤 상이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 파트 2에서는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인간형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자기 성장의 첫 번째 단계, 가장 쉬우면서도 그리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 값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책이죠. 책 읽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첫 번째 스텝으로서의 책 읽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상경제 시대가 온다. 보상경제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자 붙으니까 되게 복잡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예전부터,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한 10여 년도 안 됐죠. 그 전부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2016년에 이런 흐름 혹시 기억나세요? 퇴사학교. 퇴사학교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죠. 그 문구 자체가 퇴사라는 말이요. 그전에는 이게 직장인이라면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퇴사학교, 내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배우기까지 한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언론에 빵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그 무렵에 또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었냐면 요즘 젊은 것들의 퇴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딱이죠. 퇴사도 그렇지만 그냥 퇴사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것들, 요즘 젊은 이들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것들의 퇴사. 여기에는 이른바 기성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약간의 이해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이미 숨어있는 제목이죠. 것들이란 말 자체가요. 그런데 이 요즘 젊은 것들의 퇴사가 다큐멘터리 치고는 굉장한 시청률과 그리고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퇴사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하면서 이런 퇴사짤이 있었죠. 이런 퇴사짤, 이런 것들, 여기 보이시는 요 퇴사짤인데, 이거를 뭐 다들 퇴사할 때는 SNS에, 자기 SNS에 딱 올려놓고 이제 퇴사를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016년엔 이런 유행들, 그러니까 퇴사에 대해서 예전에는 차마 퇴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대놓고 나 퇴사하고 싶어, 난 퇴사가 꿈이야, 입사하는 순간 꿈이 생겼다, 퇴사라는 꿈이, 뭐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기 시작한 게 한 2016년쯤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퇴사라는 말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퇴사를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직장을 박차고 나오신 분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는 했어요. 퇴사는 너무 하고 싶어. 이 회사가 나를 속박하고 있고 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럼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 라고 해서 퇴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때 뭐 퇴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정보들, 정보성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대부분 뭐였냐면 퇴사한 다음에 경제 규모가 아무래도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쓰던 것들이 있으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작아진 경제 규모에 어떻게 만족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활용해서 뭐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요령들이었죠. 그러니까 퇴사는 하고 싶은데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딱히 뭔가 비전도 없고 뭔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퇴사라는 것들은 유행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르르 러쉬로 이어지진 않았죠. 자, 그런데 2018년엔 또 어떤 유행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거 기억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 대한 유행이 엄청났습니다. 저기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라는 책은요, 제가 쓴 책입니다. 이게 2018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저것도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 저기 미래의 창이라는 출판사랑 계약을 한 건데 그 전에는 제가 그때 KBS 라디오에서 고정 게스트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라는 아침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김난도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고 제가 아침 금요일이죠. 매주 금요일 생방송으로 아침 1시간 정도 고정 게스트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까지 뭐였냐면 퇴사까지는 아니어도요. 말하자면 회사원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면 또 직장 이후에, 말하자면 퇴사죠. 직장 이후에 어떻게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해가지고 책을 그때 쓰려고요. 미래의 창이 이제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나오는 그런 출판사거든요. 거기서 책을 쓰려고 교수님 연결시켜서 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2018년이 되니까 나름의 그런 트렌드가 지난 거예요. 퇴사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게 지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의 트렌드가 유튜브였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책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게 2018년 아마 19년에 나왔나? 18년 하고 19년에 나왔나? 아니면 18년 말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8년 3월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북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요. 저 때는 유튜브가 이런 식이었죠. 여기 보면 TV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는 랜선 라이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람튜브는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키즈 유튜버에 대한 어떤 나쁜 시선들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멈췄는데요. 보람튜브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 하면은 뭐 도티 아니면은 뭐 대도서관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분들 해봤자 몇백만 구독자입니다. 저는 너무 부럽죠. 예, 근데 200~300만 구독자인데요. 이 보람튜브 있죠. 보람튜브는요. 구독자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글로벌. 그래서 보람이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그때 이제 많이 쓸어 담았다. 그래서 키즈 유튜버가 이래도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 보람 유튜브에
이 조회수 같은 걸 보면 영상 하나가 6억 만에, 5억 만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2018년에 일종의 유행이었다. 유튜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왜 유튜브가 유행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이 시간들을 같이 거쳐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유튜브가 유행이었을까요? 퇴사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퇴사해. 그 다음엔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퇴사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잠깐. 근데 유튜브를 하면 내가 콘텐츠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나눠주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렇죠? 네. 이거라면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좀 하다가 된다 싶으면은 퇴사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길이 생기겠네?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만 해도 정말 직장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퇴사, 난 퇴사하고 싶어, 유튜브 하고 싶어.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화두였죠. 그리고 직장인의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가지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달에 나 퇴사할래. 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 유튜브 할 거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직장인의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가지였죠. 이 유튜브라는 유행은요. 그래서 사실은 퇴사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그런 식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가 프리랜서의 삶,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하에서 유튜브 유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왔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코로나가 2019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일단 있자. 직장 안에 있자. 2019년 말에 시작됐으니까 실제로 2020년 초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직장 안에 있자.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자라는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이것만 하기에는 뭐 좀 약간 이 직장에 무조건 의지하기에는 내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개념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직장 안에서 유튜브만 해도요. 이게 유튜브가 커지니까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보통 얼굴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디에 누구라고 하면 그 어디라는 대표성을 이 사람이 띠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회사 홍보팀에서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못하게 겸업금지 같은 걸 시켜버리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그때 슈카월드 이러신 그 슈카라고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직장에서 너 유튜브 하든가 아니면 퇴사하든가 해라고 선택지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직장으로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퇴사를 선택했다고 하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에는 일단 회사 눈치를 봐야 되죠. 아니 지금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돈 벌기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회사 안에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퇴사라는 얘기는 살짝 들어가는데 대신 회사 안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재테크에 눈이 확 쏠린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코로나 지원금이 풀리면서 엄청나게 돈의 유동성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주식 올라가지, 부동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 내가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재테크. 그래서요. 당시에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존리, 주식하면 또 존리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이콘이 되셨잖아요. 저도 같이 제가 이제 북콘서트 사회를 해서 그때 존리 대표님과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보생명에서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라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인에 라이브로 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시안의 점심 약속해서 꽤 저는 나름대로 유명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뜨니까 그 메인에서 딱 뜨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줬는데요. 그때 정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지금 나오는 그 분들이 여성분들 두 분이 있는데요. 이 여성분들 두 분이 파이어족으로 유명한 자매입니다. 신영주 자매. 파이어족의 재테크란 책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은퇴를 해서 40세 막 이렇게 됐거든요. 40세가 안 됐나? 30세 말인가? 후인가 아니면 40세 초반인가 그런데 그때 은퇴를 해가지고 쫙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와, 너무 부럽죠. 재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자신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서 유유자적하게 삶을 산다. 이런 개념들이요.
2020년에는 엄청나게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의 시대로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뭐 몇 년 안 됐지만 2016년서부터 18년, 20년 해가지고 그동안 흘러온 흐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코로나 때문에 그중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왔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흐름이 느껴지시죠? 어떤 거요? 어떻게든 내가 직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은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22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흐름과 어떤 유행이 있을까요? 2022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랄까 직장의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지금 영미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바로 안티워크 운동이에요. 네, 안티워크 운동, 반노동 운동.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 안티워크 운동 하시는 분들이 게으름뱅이 운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전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게으름을 위한 찬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실제로 게으름을 피운다, 직장에서 나와라 그런 개념보다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말고 4시간씩 노동을 2사람이 하게 하자.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만 일하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평하게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게으름뱅이 운동, 그러니까 게으름뱅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안티워크 운동은 그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일단 제가 2021년 말이죠. 2021년 말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어디를 들어가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외식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레스토랑 매장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였냐면 직원 구함이에요. 나우 하이어링, 직원 구함. 어디든지 인력이 모자랐어요. 제가 휴스턴에 있었는데 휴스턴에서 그때 막 떴던 커피숍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가 4시면 문을 닫아요. 왜 4시면 문을 닫냐 하면 알바를 못 구해서. 알바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알바를 못 구해서 4시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을 못 구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지? 2021년 12월이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물론 오미크론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에선 그런 게 더 강했습니다. 에휴, 어차피 다 걸리는데 뭐 그냥 다 같이 그냥 일하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는 주도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안티워크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게 안티워크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안 구해지니까 이게 왜 이러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도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방역이 강화되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너무 무너졌으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시까지 영업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방역이 강화된 건데 그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12시까지 업장을 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시면은 사람들이 집에 갔어요. 왜 집에 갔냐? 택시를 못 잡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12시까지 가면 택시가 진짜 안 잡혀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저도 집이 네, 저도 종로 쪽에서 이렇게 그때 한 11시 반쯤인가? 그때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안 잡혀가지고 집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이제 종로 그쪽이어가지고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추웠는데. 어쨌든, 네. 그럼 아니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되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직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시가 다시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뭐 삼겹살집에서 저녁에 일할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삼겹살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팔 수 있는데 못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안티워크를 분석할 때는 크게 이 정도의 이유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급여,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을 하신 분들을 위한 급여들이 이제 나가는 것 플러스 코로나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뭐 시간당 최저임금이 뭐 $12 이 정도였다면 실업급여와 코로나 지원금을 합치니까 시간당 급여로 따지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럼 일을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적게 버는 게 되는 거죠. 누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따져보면 이건 아니지라고 해가지고 탁 이렇게. 그리고 미국이 워낙 그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이 흘러넘쳤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이걸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지원금은 지금 거의 끊겼거든요. 실업급여는 있지만 코로나 지원금은 거의 끊겨서 따져보면 일을 하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실업급여라는 건 언제 이렇게 중단이 됐다든가 정책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장을 가지면 또 앞으로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에 복귀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돈만 가지고 노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 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플랫폼 노동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회사를 나와요. 퇴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돈이 필요할 때는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겠죠. 그런데 알바도요, 사실 뭐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6개월 장기 근속자 환영. 그렇죠? 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해도요, 일단 3개월, 6개월 좀 길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먼저 취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출근하고 6개월 막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싫어가지고 퇴사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한다. 이건, 그리고 돈을 훨씬 적게 받고 이건 뭐지? 그렇죠?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제도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된 게 뭐냐면 플랫폼 노동입니다. 플랫폼 노동하면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말 같은데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깔고서 거기서 오늘 일할래요. 그러면 가령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내가 라이더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일할래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내가 신청을 하면은 바로 오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콜 뜨면 콜 잡아가지고 내가 배달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럼 일해야지 라고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번 돈이 뭐 2, 3일 쓸만해요. 그러면 내일이랑 모레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일주일 빡세게, 이 일주일 동안은 내가 일을 하는 주 해가지고 빡세게 한 다음에 그리고서 한 또 2, 3주간은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은요, 언제라도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노동들. 그게 뭐 제가 이제 그 배달하는 것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리기사도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오토로 서비스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인력 파견, 뭐 그 환경 정리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부터 발음 어렵다. 이런 분들부터, 이게 맞겠죠? 이런 분들부터 굉장히 많은 플랫폼 노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생활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다가 그리고 또 내 시간이 필요할 때는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전제가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부터 있었지만 굉장히 가속화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른바 MZ세대. MZ세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거의 20살에서 40살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한 42살까지 돼요, 보통. 그 밀레니엄 세대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 MZ세대가 엄청난 그 중간층인데요. 20세에서 40세까지니까. 이분들의 가치가 변화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래서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런 개념은 있었는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게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것보단 내 거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죠? 내 거를 가지고 싶어하고 60세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보단 70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예전엔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런 여건이 마련됐다.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Z의 가치 변화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런데 그래서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는 어쨌든 내가 여기 몸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승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뭐 야근 같은 경우도요. 당연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근 안 하고 나 먼저 갈래? 그러면 찍히니까요. 찍히면 승진이 안 되고요. 회사 안에서의 인간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거 결정할 때요. 아유, 그 사람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의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또 뭐래요? 요거 한 잔. 끝나고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잔. 뭐 이러면서 회사 내 인간관계 같은 것도 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내가 승부를 보고 회사에서 무언가 앞으로 나가는 비전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회사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재테크에 집중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퇴사를 하고 한 4, 5년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이렇게 잘 벌어놓자. 이런 개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뭘 얻죠? 시간을 얻어요. 이렇게 돈을 가지고 생활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 시간을 내 것을 만드는 데 쓰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왜냐하면 회사가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 IMF 때 처음으로 IMF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끝까지 나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은퇴하고 그럼 60세 정도 은퇴하면은 퇴직금 한 3억에서 4억 나오는데 IMF 때만 해도요. 3억, 4억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자가 10%, 20%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 400 이상. 그러면 그땐 또 IMF 때니까 옛날이잖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정년 퇴직하면 노후까지 보장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인류대학. 그러니까 인류대학 가려고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IMF 때 잠깐만. 정년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회사가.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 경제위기가 왔죠. 경제위기가 오니까 이때는 또 뭘 알게 되죠? 그러니까 60세에서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IMF 때 50세 때 퇴직을 시키고 그랬는데 2008년 경제위기 때는요. 40세 때도 퇴직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어도 퇴직을 걱정할 때는 부장쯤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만 돼도 퇴직을 시키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도 그때 퇴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전달만 해도 저랑 같이 만나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뭐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비전, 또 회사 너무 사랑하는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2달 있다가 그렇게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친구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40세 때만 돼도 뭔가 이게 회사가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 이후로의 시간들을 보니까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끝까지 커가지고 뭐를 달고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 별을 단다고 그러잖아요. 별을 달고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시간은 내 것을 만드는 시간, 내 것을 찾는 시간이 돼야겠다. 그리고 코로나 때 그런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결국 회사가 어려우니까 인원 감축에 들어가죠. 인원 감축에 들어가고요. 이 어려울 때 나를 좀 보장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기 위해서 회사를 내가 그렇게 다녔는데 막상 어렵게 되니까 회사가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야,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상사의 지시나 이런 것들을 참아가며 회사를 다닌 게 아닌데 그렇게 참은 거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 나를 보호해줄 줄 알고 그런 건데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자르더라. 그래서 나는 회사를 거부하겠다. 그게 안티워크의 실체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죠. 자, 이 흐름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초 단계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요즘 말하자면 요즘 젊은 것들이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와가지고요. 뭐 6시 딱 되니까 그 위에 높으신 분들도 퇴근 안 하고 딱 있는데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누구씨 지금 약간 이게 업무가 남았는데 요것만 마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저 6시가 됐거든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나도 남아서 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나? 네 대리님 화이팅!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난 여기서 6시까지 딱 일하기로 계약을 한 거니까 더 이상 일해봤자 회사가 좋지 뭐 내가 좋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다. 이런 개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관계도 그냥 회사에서 딱 이어폰 꽂고 그 인간관계를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딱 자기 업무만 하고 있고 아니면은 또 좀 약간 존대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공경해야 될 그런 분들한테도 막 그냥 왜냐하면 승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승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서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가 나의 이력이 되고 내가 레퍼런스가 돼서 이직을 하거나 내 걸 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승진을 할 것인가 보다는 이걸 해가지고 내 레퍼런스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회사를 통해서 나는 내 것을 찾겠다 이런 개념이 지금의 핵심이에요. 그 내 것이 무엇이냐? 세 개인 거죠. 돈을 더 번다거나 이건 재테크.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얻은 종잣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재테크에 대한 책이라든가 영상, 유튜브, 방송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놓고 이제 재테크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역시 시간이 남으시니까 시간을 내가 벌어서 이걸 뭐에 쓰느냐? 가족들과의 생활, 워라밸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의 여유, 그렇죠? 아니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뭐 그 전에 책도 한번 써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책 쓰기 강좌 엄청 잘 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책도 한번 써보고 싶고 내 음악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이 책도 일종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유튜브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전에 네이버나 이런데 블로그에 엄청 뭐 썼어요. 썼는데 그래야 좋은 거는 네이버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파워블로그 해가지고 탁 그거 하나 달아주면 끝인 건데 그 시간을 유튜브나 이런 거에 썼더니요.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뭐 몇십억 벌었네 막 이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어이씨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유튜브 나와서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내 컨텐츠를 어떤 걸 만들 것인가 해서 컨텐츠를 쌓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종잣돈이나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여유에 대한 것들을 담보한다, 맡는다. 그러면 그럼 내 것을 쌓는 건데 그 내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보면 돈, 시간, 컨텐츠 이렇게 조합이 돼요. 자, 제가 이제 보상경제라는 말을 처음에 썼었는데요. 앞으로의 모든 플랫폼들은요. 기본적으로 보상경제에 기반해서 마련해집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블로그에 글 쓰세요. 내가 블로그 마련해줄게 하면 와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컨텐츠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는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썼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아니면 뭐 맛집 있죠. 여기 맛집이 있는데 어떻게 대기해야 되고 시간 얼마 정도 걸리면 뭐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 블로그 뭐 먹는 거 그럼 블로그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걸 위해서 가가지고 먹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플랫폼 좋은 일만 하잖아. 그런데 최근 들어 나오는 플랫폼들은요. 그렇게 컨텐츠를 올려주면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보상을 주는 플랫폼에 가서 내가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메타버스의 시대 하니까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뭐냐면 제페토에서 제페토 안에 공간을 만드는 화면인데요. 이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저걸 통해서 저기 도구가 있어요. 저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로블록스 안에서 그렇거든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배우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했다가 저는 그 누구라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집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못했던 건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거든요.
초등학생 개발자 1200명들한테 연평균 1300만 원, 1만 달러 정도의 수입이 돌아갔더라. 저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니까 자, 여러분 저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 연평균 1300이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살짝 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로블록스의 저 개발자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에요. 좀 많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는 되게 유명한 그 로블록스 안에서 유명한 고등학생 개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월에 3억 정도 벌었다고 하죠. 연봉 아니라요. 월에 3억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네, 저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아바타 옷을 디자인하는 거죠. 로블록스는 게임을 디자인한 거라면 아바타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아바타 옷을 파는데 1,500만 원 벌었다. 월 1,500만 원 벌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거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 컨텐츠 생성에 같이 참여하게 됐을 때 나한테도 돈이 온다. 이게 보상경제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플랫폼들은 바로 이 보상경제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열심히 올리시잖아요. 무슨 이유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좀 자랑하고 홍보하셔야 되는 분들 홍보하고 막 그런 걸로 올리시는데요. 그런데 또 뭐 굉장히 걷다 그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글들을 막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내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여기만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나로서는 그다지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렸을 때 그리고 걷다가 좋은 그림 좋아요를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한 행위로 보상을 주는 SNS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얼리 어댑터처럼 가가지고 주로 지금 뭐 개발자라든가 IT 쪽에서만 쓰이지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인데요. 근데 보편화되진 않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심지어 SNS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시간과 돈과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올려가지고 블로그 네이버 자꾸 제가 네이버만 얘기하는데 그냥 포털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에 딱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전달하는 것과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유튜브에 올리시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보상경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들은 보상경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보상경제가 글로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00원 받고 5,000원 받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필요한 게 뭐죠?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상경제 시대로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회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한 10년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커가기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리고 뭐 80세, 90세까지 산다는데 회사가 진짜 오래 보장해줘봤자 60세고요. 보통 40세나 45세 이럴 때 정도면 나가야 된다. 나머지 동안 뭘 할 것이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걸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재테크도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리고 재테크처럼 이거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개발의 시대가 있었어요. 자기개발은 어떤 개념이냐면 직장 안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회화 아니면 엑셀 다루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을 때 자기개발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나 이런 데 보면 한 2018년서부터는 자기개발이란 말보단 자기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까지 막 이렇게 좀 알기 시작하고요. 취미를 해도 그 취미를 좀 더 전문적으로 쌓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성장. 이런 거는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거죠. 자기개발은 업무 능력을 높이는 거라면 자기성장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전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취미를 좀 전문적으로 그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어디에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도 받고 나중에는 또 거의 전문가네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전문가로서의 행세라는 게 이제 강연도 하고 책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텝 3, 자기 자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기 성장의 시대를 넘어서 자기 자립, 결국 이런 콘텐츠를 쌓고 그런 것들은 자기 자립으로 가는 이 중간 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가 이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10여 년도 안 되죠. 10여 년 동안 변해온 건데요.
이 10여 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변한 것들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가속이 돼서 그런 거고요. 원래 한 20년 정도 걸릴 변화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훅 가니까 요즘 젊은 애들 왜 저렇지? 라고 약간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까지 확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자기 성장, 자기 자립 이런 식의 시대에서는 조금이라도 적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무슨 클래스 101 같은 강의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강의 같은 것들이 엄청 많고요. 책이 그렇게 잘 안 팔리는데도 1년에 한국에서 1년에 6만 종 정도의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장의 시대에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많이 못 만났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뭐가 있었냐면 독서 모임, 돈 내고 하는 독서 모임, 트레바리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엄청 잘 됐어요. 자기 돈 내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도 엄청 잘 됐고요. 지금도 개별 독서 모임들이 조금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성장에 대한 도모를 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은 계속되어 온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파트 1에 그런 흐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파트 1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 파트 2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는 일단 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보상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성주민 여러분, 파트 1 보셨으니까 파트 2도 바로 이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 1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